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정치 사회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정치 및 사회 일반 분야의 이슈는 사회 전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 및 정치외교학과와 같은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른 학과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시사 이슈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음과 함께 오늘 다루는 이슈로 인해 여러분들이 진로 목표 또는 지원할 모집 단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사회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로 바로 이전 이 콘텐츠에서 다루었던 우주항공 교통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택시 대란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실감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최근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는 것이 하늘이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모임이 줄어들었고 택시 이용도 감소함에 따라 택시 기사들이 수입률이 더 좋은 배달업 또는 대리운전업 등으로 직종을 전환하며 택시 운행 대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택시 기사님들도 개인 택시 기사 10명 중 7명이 60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 심야 택시 운영을 꺼리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0월 4일 택시와 관련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 택시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각 그룹이 택시 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인 개인 택시 부재 제도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 등 특정 시간에 택시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택시 운전 자격 보유자가 희망할 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하고 취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배달 택배업으로 이탈한 택시 운전자들을 확충하려 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최대 3,000원인 심야 시간이 호출료를 카카오티 택시와 같은 타입3 중개 택시에서는 최대 4,000원, 카카오티 블루 마카롱 택시 등 타입2 가맹 택시에서는 최대 5,000원까지 올려 연말까지 시범 적용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심야 할증 확대 및 택시 요금을 인상할 예정에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과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며 택시 요금 인상은 근본적인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데 급급한 대책이라는 비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리학과 교수는 택시기사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고요. 이에 정부는 이전에 타다 금지법 등으로 타입 1에 해당하는 타다 우버와 같은 신규 플랫폼 운송 사업을 규제했던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타협을 거쳐 이를 활성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의 시범 도입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모든 대안을 다루기는 어려우니 링크를 통해 직접 읽어보시고 택시 운송 산업의 구조 및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택시 대란과 관련해 면접에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택시 대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두 번째로 택시기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원인과 젊은 청장년층을 택시 운송업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세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로 택시기사라는 직종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을 고안해 본다면 무엇이 있을지, 다섯 번째로 택시 운전자를 유입하기 위해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2024학년도만의 이슈는 아닙니다. 오히려 매년 더욱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너무 이전부터 제기된 이슈라 오히려 이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은 1인 가구의 증가 및 가치관 변화,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집값과 자녀 양육 비용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육아를 피하는 경향성,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한 총체적인 문제인지라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아동의 수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 분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외에도 경영, 경제 분야 이슈에서 다루었던 국민연금 개혁 문제, 방금 이야기한 택시기사의 고령화 문제와도 연관성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지원할 모집 단위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관련성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산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청년층의 결혼과 임신, 출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책을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아닌 불임 부부를 위한 치료 및 대책을 연구하여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부를 돕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꼭 저출산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를 조금이나마 저지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 변화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또는 다문화 시대로 변모하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두 번째로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바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및 사회의 모습,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학과와 연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네 번째로 현재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그 보완점, 다섯 번째로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 여섯 번째로 다문화 시대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이에 대비해 여러분들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 등이 있겠습니다. 정치사회 분야의 이슈 중 세 번째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직장, 교육, 문화, 의료 등 대부분이 유무형 인프라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만 해도 인서울, 적어도 수도권 소재 학교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니 말입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밀집하니 삶의
쾌적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집값은 더욱 상승하고 방금 다룬 저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구 과밀화 문제를 겪는 수도권도 그렇지만 지방에서는 인구, 특히 그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지방 도시들이 점점 쇠퇴하고 있기에 여러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으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수도권만 발전하면 국토 공간 및 자원이 낭비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싸우면서 사회 통합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니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이를 위한 10대 국정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니 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지역 특화산업 육성, 자율성 및 분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현재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최근 지방의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불균형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전에 기존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과 함께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묘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관련 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은 물론이고 도시공학과, 도시계획학과 등 도시 관련 학과에 지원할 학생들이라면 이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던 공공기관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가 있으니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기관 이전은 단기적인 효과만 낳을 뿐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으니 공공기관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최근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분야 중 하나를 골라 그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지원할 경우에 해당 지역이 특화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특화산업을 조사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이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 수도 이전이나 혁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데 이는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네 번째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입니다.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며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실시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10년간 이어져온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월 21일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시행될 가능성은 당분간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한 찬성 측은 의무 휴업이 전통시장 및 골목 상권을 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휴일 전후로 휴일이 아닌 날 마트에 방문하거나 쿠팡, 마켓컬리 등으로 인터넷 주문을 하게 되어 실효성이 없고 이처럼 의무 휴업일은 온라인 기반 유통 서비스의 덩치가 늘어나게 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의 의견이 대표적이며 소상공인들은 특히 대형마트 인근 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에 시장을 방문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에 규제를 통해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휴일 및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해 일요일 휴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가 공휴일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사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유지하되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이 자율권을 늘리고 현재 온라인 배송을 의무 휴업일에 금지하는 것을 완화하여 온라인 주문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광역시에서 평일 의무 휴업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골목 상인들 및 마트 노조에서는 이 또한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와 관련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10년간 적용해온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최근 논의된 이유와 함께 여러분들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증진할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세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네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폐지할 시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타당성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떠할 것 같은지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정치, 사회, 시사 이슈 콘텐츠기는 하지만 정치 이슈는 각 주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예민한 문제인지라 하나의 소주제로 분류해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라면 특히 총선, 대선과 관련해 후보들이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등 정치 및 정책 관련 탐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은데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실려 있을 시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은 나올 수도 있으니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팀장은 간단히 올해 정치 이슈의 키워드인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 검찰개혁 방향성, 이태원 참사 정부 대응, 강원 레고랜드 부도 사태 4가지만 언급하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